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룰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들,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다룰 건지 여러분들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교육방법 교육공학의 우리가 개념이 뭐냐, 교재 1장인데 개념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방법의 개념은 뭐고 교육공학의 개념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자, 누가 이제 물어봐요. 너 교육방법 교육공학 배웠지? 응, 배웠어. 교육방법이 뭐야?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야, 교육공학이 뭐야? 그거 공대 교과목이야? 공대 교과목 아니죠. 예.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 왔을 때 전공이 뭐예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 교육공학 전공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수님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그러면은 어디 공대 소속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공학이 뭔지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방법은 교육공학에서 좀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먼저 교육방법의 개념.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에서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교육이죠,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란 뭐냐를 먼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생된 개념인 교육방법, 교육공학 이 개념으로 나가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교직 과목 특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교육학개론을 이미 수강을 했죠. 교육학개론에서 첫 장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한 바와 같이 교육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피터스라든지 디르갱이라고 얘기하는 프랑스의 교육사회학자 피터스, 영국의 이제 교육 철학자죠. 뭐라고 그랬냐면 문명화된 삶의 형식으로의 성년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세대가 그러니까 미성년이나 유소년, 청소년이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하려면은 과거에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년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성년식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나이가 찼거나 육체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너는 성인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제 몫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제 몫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기준을 통과했다라는 데 의미를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문명화된 삶의 형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야생의 삶이 아니라 우리 현재 그 당시에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가치라든지 윤리라든지 기준 같은 것들, 지식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이제 내가 내재화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교육이라는 건 그걸 돕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점점 자라겠죠. 이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결국에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교육이다라고 피터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비르갱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어린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사회화다. 사회화. 영어로는 우리가 socializatio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립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근데 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어떤 방식이냐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원시 시대를 보면은 그냥 태어나가지고 내가 자연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부모라든지 그 공동체 안에서 사는 방식, 말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연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거죠. 우연적으로. 부모님이 가르쳐 준다거나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체계성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 아이들,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그것과는 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회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구체적인 방식, 구체적인 목적, 이런 것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미 체계를 가진 상태에서 뭔가 이끌어낸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체계라는 걸 쓰죠. 그래서 체계적인 사회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교육에 대한 정의는 정본모 선생님의 정의입니다. 정본모 선생님은 우리나라
뭐 원로 교육학자죠. 1세대 교육학자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임용 시험을 이렇게 뭡니까? 선다형으로 교육학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다음 중 뭐, 교육에 대한 정보모의 정의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보모 선생님의 그 교육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육의 대상입니다. 교육의 대상은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 반려견이나 반려묘, 그죠? 예, 키우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삐삐야, 뭐, 어? 똥 오줌을 어떻게, 여기다가 싸면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교육했다고 얘기해요? 아니죠. 보통 우리가 뭐 합니까? 배변 훈련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교육학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교육과 훈련을 엄밀하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교육과 훈련은 유사한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교육의 개념과 훈련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교육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면 그 정도 개념은 우리가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다라는 점에서 정보문 선생의 정의에는 교육의 대상을 인간으로 확정짓고 있다. 두 번째, 뭐가 수반이 되어야 되느냐? 계획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계획. 아까 얘기했던 뒤립갱의 체계와 비슷한 개념이죠. 의도 없이, 계획 없이 그냥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습,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걷다가 또는 TV를 보다가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개념이라든지 사실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교육이라고 얘기 안 해요. 네. 근데 교육은 계획을 반드시 수반한다. 그 다음에 교육의 목표는 뭐냐 하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변화. 누구의 변화? 학습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네. 학습자, 학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왜냐?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번 학기에 우리가 교육방법 교육공학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학습하고 제가 가르쳐요. 교육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대학이라는 정해진 기관에서 한 학기라는 기간을 통해 가지고 자꾸 기관이랑 헷갈리네요. 그런데 학기 초나 학기 말이나 학기 말 돼가지고 교육방법 교육공학 들은 학생한테 자 교육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육방법이 뭐예요? 물어봤는데 학기 초에 대답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교육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어내고자 하는 거는 결국 긍정적인 변화라는 거죠. 아,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내가 이전에 갖추지 못했던 태도나 소양들을 갖추게 되고, 그죠?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해서 뭔가 변화, 내 안의 변화, 학습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게 이제 교육의 목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정리하면 정보문 선생님은 세 가지 요소를 강조를 했다. 대상으로서의 인간, 교육의 어떤 반드시 필수 요소로서의 계획, 그 다음 교육의 목적으로서의 변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교육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지식과 태도, 행동 등을 사회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배우고 익히며 개발하는 체제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교육은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나름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학기에 다룰 내용들, 어떤 것들을 내가 이전에 배웠던 어떤 내용들을 이번 학기에 좀 가져다 써야 되는가, 요 정도의 지금 목표를 가지고 제가 인트로덕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교육의 3요소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학습자, 교사, 교육과정.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하다.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배울 건가?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적인 장면들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원들을 보면은 이 숫자로 나타낸 영역들이 구체적인 어떤 교육적인 장면의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7번의 내용 뭡니까? 7번 보면
교육과정이 없어요. 교육과정에 포함이 안 된 내용들을 교사가 제시했어요. 교사가 제시했어요. 뭐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학습자가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학습자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 뭡니까?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교육 장면이에요. 교육 과정에도 없고, 그렇다고 학생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 혼자 신나서 막 얘기하는 거죠. 크게 의미가 없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는 1번의 내용이 되겠죠. 예. 교육과정에서 이거는 우리 사회가 생각하기에 지금 학년 또는 지금 학습자들에게는 학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인정된 사항이 교육과정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내용을 선생님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수업 자료라든지 수업 활동을 통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학습자가 그걸 잘 받아들인 거죠. 1번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교육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육과정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내가 잘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잘 소개를 하고 잘 안내를 해서 학생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뭔가 이전과는 다른 상태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룬다. 자, 이제 방법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일의 진행과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취하는 수단과 방식이다. 그러니까 방법은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비행기 티켓을 싸게 구하는 방법.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비행기 티켓을 싸게 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 특정한 어떤 웹사이트를, 예? 여기 보면은 뭐 땡처리 항공권이 많다. 그러면 내가 그걸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방법이 된다는 거죠. 다른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욕구의 달성과 성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다.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다. 이 핵심은 문제 해결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항공권을 싸게 구입을 하고 싶어요. 여행을 좀 저렴하게 다녀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 상황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상황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 어떤 사이트를 아느냐, 어떤 지인을 아느냐, 어떤 방법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법이라는 건 결국 문제 해결의 원리다. 그러면 이 방법을 구성하는 요소는 뭐냐, 또는 적용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는 뭐냐, 상황이 어떤지를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네. 상황이 어떤지를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고가 필요하죠. 사고, 그 다음에 지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단과 목적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가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방법적인 부분들을 구성을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교육 방법은 교육적인 상황, 적용 범위, 문제 구조 등의 성격에 따라서 일반 방법론과 특수 방법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 방법론과 특수 방법론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다 전공이 있고 전공에 연관된 교직 과목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거를 교직 표시 과목, 표시 전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나중에 교사 자격증을 뭘 받아요? 수학교사 자격증 받잖아요. 그죠? 예. 이거 교과 영역이죠. 그런데 우리가 수학 교과에서 여러분들 교직 수업 들으면 뭘 듣냐 하면은 수학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이라는 과목을 들어요. 그죠? 그럼 이건 뭐냐? 수학이라는 교과의 상황, 수학이라는 교과의 적용 범위, 수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 구조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겠죠. 예를 들면 국어를 전공하는 학생 또는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학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들어서 수학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교육 방법을 들으면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왜? 교과라는 성격이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 영역에서 다루는 교육 방법은 특수 방법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들. 지금 이번 학기에 다루는 건 일반 방법론이에요. 교과에 상관없이 큰 틀에서 보자면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교육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효과적인 문제 해결의 원리는 뭐냐? 일반 방법론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이랑 교육이랑 방법을 통합하면 되죠? 인간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킨다. 이거 누구예요? 정범원 선생의 교육에 대한 정의잖아요. 앞부분이 교육에 대한 정의가 나왔고. 자, 그래서 여기 이 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지력을 활용해서 극복하는 원리다. 교육의 본질적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론적인 원칙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 방법의 개념을 일단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육 방법의 적용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교육 방법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협의, 굉장히 그 초점을 축소시켜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교육 방법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지도할 거냐, 수업 방법.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맞아요. 틀린 대답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육 활동을 통해서 가장 두드러지는 활동 또는 중요한 활동은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에 대한 방법론적인 원리들이 교육 방법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범위잖아요. 큰 범위예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활동이 수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랑 상담도 하죠. 학생들이랑 상담하죠. 생활 지도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급을 어떻게 1년 동안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학급 경영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교육 활동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방법은 교수 학습 지도뿐만 아니라 생활 지도나 학급 경영,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교육 활동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 방법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이제 바꿔서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결책들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러한 질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어요.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예를 들면 제 얼굴을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일로 와라. 내용을 가리니까 제가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날아갑니다. 쭉쭉쭉 이쪽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 편한가요? 네, 네,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자의 능력, 선생님이 교수 방법을 선택할 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선생님이 다양한 지식과 경험, 방법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느냐, 그걸 실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죠? 다 달라요.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선생님은 참 재미있게, 우리가 뭔가 학생들도 참여하면서 강의를 하실 때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아, 어떤 선생님 수업은 그냥 수면제, 그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선생님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일단 내가 수업을 또는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위해서 얼마나 에너지를 투입할 수냐에 있는가에 대한 현장의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업 부담이 너무 과중해요. 수업을 준비하거나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교실 들어가서 수업하기에 바빠요. 그러면 이 수업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런 고민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문제점으로 지금 말씀 많이 하시죠. 학교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아예 뭐 그런 거 뭐 새로운 교수 방법, 새로운 수업 방법 그런 거 뭐하러 해요. 그냥 예전에 하던 거 칠판에다 그냥 판서하면서 하는 게 제일이지. 그죠? 습관적인 타성을 강요하는 어떤 교직의 문화라든지 학교 문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럼 선생님의 어떤 교육 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다음에 선생님이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느냐? 그냥 나는 월급 받는 선생님이니까 내 월급 받는 만큼만 적당하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뭐 잘 가르치고자 하는 열의가 좀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교수자의 역할도 굉장히 다양해요. 수업에서의 역할, 그 다음에 학생과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동료 교사와의 관계, 그죠?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상황을 중지해야 되는 역할도 있고.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교직 실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사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학생이 바라봤던 선생님의 역할이라 교사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는 사실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가르쳐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교수 방법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들이 계속 이제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내가 꾸준하게 탐색하느냐.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교육은 뭐냐. 이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지식을 내 수업을 통해서 획득하고 얻어서 내 수업을 떠나는 게 내가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접근하고 얻을 수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학습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인지에 대한 방법을 조금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익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교과의 목표라든지 수업의 목표, 바람직한 수업의 형태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당연히 방법적인 선택들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교수 방법을 상황에 맞게끔 적용하거나 변형하거나 때로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수 방법을 뭐 다양한 형태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회형, 정보처리형, 개인형, 행동체제형 교수 방법의 특성에 따라서 좀 나누긴 하는데 뭐 반드시 그럼 이 네 가지로 나눠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학자들마다 교수 방법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기는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를 좀 해보면 일단 사회형은 뭔가 집단이 기본이 된다는 거죠. 복수의 학습자가 학습활동에 동시에 참여를 한다. 협동학습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사회형 교수 방법의 예가 되겠죠. 정보처리형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한 3주 정도 뒤에 보면은 학습 이론을 배울 텐데 인지주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정보를 수집해서 처리하는 활동이거든요. 내가 몰랐던 나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의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겠죠. 정보 처리형 교수 방법은 이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또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학습 내용이라고 하는 정보들을 잘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 어떠한 문제 핵심을 어떻게 잘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책은 어떻게 구안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방점을 두는 내용들을 교수 방법을 우리가 정보 처리형 교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귀납적 사고 훈련이라든지 탐구, 그죠? 뭐 콜라보레이티브 인쿼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뭐 암기법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뭡니까? 여러분들 조선시대 왕 왕의 순서 이런 거 외울 때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주, 임변서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그거 뭐예요? 다 암기법이에요. 영어로는 엠네모닉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정보를 압축적으로 해결하는 방식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수 방법의 정보 처리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개인형은 뭐냐 하면 철학적 관점으로 보면은 인본주의와 관련이 있어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학습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 교사의 역할은 그러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능력을 잘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 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지시적 교수는 뭐냐면 선생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다음에는 이거 해라 이렇게 일일이 다 학습의 과정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법이라든지 과정, 속도 같은 것들을 선택해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개념이죠. 뭐예요? 자기주도적 학습이죠. 네. 자기주도적 학습, 이런 학습 방법 같은 것들. 어떻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도록 가르칠 것이냐. 교수 방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개인형 교수 방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체제형은
학습 이론 가운데 행동주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학 개론이나 교육 심리학을 수강한 학생들은 행동주의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되는 행동들은 그 발생의 빈도를 낮추고, 그죠?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 바람직한 행동들은 발생 빈도를 높이는 거예요. 더 자주 습관화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학습 태도, 학습 기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래서 특정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제 어떤 뭡니까? 뭔가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들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 반복적으로 뭔가 연습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행동체제형 교수 방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번 강의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계속 이런 내용들을 다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겠구나. 교수 방법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특성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지금까지 교육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봤어요. 두 번째는 교육공학 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공학의 개념은 사실은 교육공학 그러면 아직까지도 교육학의 본과 학문으로서는 상당히 신생 학문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 9주차, 10주차 되면은 교육공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적인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교수의 또는 교사의 개개인적인 능력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계속 잘 가르치고, 조금 못 가르치는 선생님은 계속 못 가르쳐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을 조금 시스템적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또는 교육적인 활동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질문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그리스 시대로부터 보면은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타고난 신으로부터 또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봤어요. 내 안에 어떤 발현되지 않은 씨앗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그리스 사람들은 아르떼라고 불렀어요. 이 아르떼를 어떻게 발현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회에 도움이 되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잘 그런 부분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이 아르떼라고 하는 덕성이라고 하는 씨앗을 왜 어떤 사람은 잘 발현하고 어떤 사람은 잘 발현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뭐냐? 테크네의 차이에 있다. 우리가 보통 보는 기회라고 하죠. 이 테크네가 우리가 잘 쓰고 있는 테크놀로지의 어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산출물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산출물을 낸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에, 금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재료를 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정말 놀랄 정도의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맨날 망쳐요. 저 같은 사람이죠, 그죠? 예. 저는 이런 거 되게 못하거든요. 그림 그리는 거, 뭔가 만드는 거 이런 거 되게 못하는데 그 뭐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냐면 테크네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같은 상황에서 교육적인 상황에서 어떤 장면에서는 교수자도 만족하고 학습자도 만족하는 훌륭한 교육적인 성과를 내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왜 그렇지 못하느냐? 결국 테크네의 차이가 있다. 테크네, 공학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쭉 이제 우리가 교육 4시간에 이렇게 배웠다시피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공교육제도, 지금과 같은 학교교육제도가 근대의 어떤 보통교육제도로
성립하게 된 시기를 17세기부터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17세기, 18세기. 근데 그 시기가 산업혁명 시기랑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유럽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유는 뭐냐? 산업혁명 시대를 통해 가지고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농업 중심의 사회체제가 변화가 되는 거죠. 기술이 들어오고 기계가 들어오고 공장이라고 하는 생산수단이 도입이 되면서 농작을 했던 사람들이 공장의 어떤 노동자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볼 때 농사 지을 때에 그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들은 문서로 잘 전달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예를 들면 농사직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농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산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를 보면 그냥 내가 태어나서 내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떻게 작물들을 기르는지, 어떻게 목축을 하는지 이런 거 보고 배우는 거죠. 그걸 내가 학교 가가지고 막 글로 읽은 다음에 중세 시대에 막 학교에서 아 나는 농업 전문 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산업화는 기계를 돌리고 뭔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문해력, 읽고 쓸 줄 아는 기초적인 어떤 학업 능력이 좀 필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학습 능력 또는 학업적인 성과를 갖추게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과거에 귀족이라든지 지배계층에만 허용되었던 이 학교라는 형태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보통교육제도가 이제 17세기에 들어와서 논의가 되면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했던 시기가 17세기예요. 우리나라에도 17세기, 18세기 그러면 영종조 시대, 실학 시대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이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런 어떤 세계사적 흐름들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학교 교육 제도가 이제 확대가 점차적으로 되는데 뭐 지금처럼 교사들을 양성하는 어떤 기관도 없고 구체적인 교육 과정 같은 것들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세밀하게 확립이 안 됐던 시기겠죠. 그러니까 나라 입장, 국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적인 목표들을 좀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교원 양성 기관이라든지 교사 자격 제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 학년별로 발달 수준에 맞춰서 이 학년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쳐야 되고 교과목은 어떤 교과목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면서 확립이 됐죠. 이런 과정들, 뭔가 교육적인 체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육공학의 큰 영역, 학문 연구와 실천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실제적인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수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기법이라든지 재료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한번 이렇게 점프, 굉장히 발전하게 된 시기가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본다면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이 군인들을 어떻게 빠르게 효과적으로 훈련시킬 것인가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통해서 교육 내용을 전달하도록 한다든지 뭐 색채 개념이 드러난 교과서가 활용이 된다라든지 교재가 되겠죠. 이런 그 어떤 교육적인 제반 자료와 방법상의 기법을 한 차원 발전시키게 된 계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뭐 심리학이라든지 뭡니까? 경영학이라든지 행정학이라든지 여러 학문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이나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교육공학이 하나의 이제 학문적인 영역으로 성립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잠깐 끊고 좀 쉬었다가 우리가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